빚만 있는 거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죠. 그래서 이제 회계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거. 자산은 부채, 빚 더하기 자기 돈, 자본, 자기의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샀어요. 그 다음에 뭐 빚을 빌려서 뭐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빚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스튜디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채는 자산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산이 건전하면 빚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은행에서도 빚 갚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빚을 내가지고 금을 샀는데 금값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빚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은 은행에서도 그걸 항상 평가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빚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불안해졌을 때 빚을 못 갚을 때는 자산을 팔아가지고 부채를 회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산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빚을 빨리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산값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돈도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도가 나는 상황이 되고 개인 같은 경우는 파산을 하게 되고 빚을 못 갚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빚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부자들, 그다음에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빚을 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 거기에 아주 좋은 자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는 겁니다. 항상 오르기만 하는 아파트, 어디 특정 지역의 어떤 아파트, 이런 것들 위주로 가지고 있으면은 부채가 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뭐 영끌, 비투 막 이런 걸 해서 빚을 많이 내서 코인을 샀는데 코인 값이 하루에 뭐 20-30%씩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 이러면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산 관리를 잘할 자신이 있으면 빚을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빚을 내는 건 어떤 투자의 하나의 기법이거든요. 빚이 있으면은 자기 자본에 대한 그 투자 수익률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전한 자산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건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은 빚을 내는 것도 저는 하나의 재테크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빚이 많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빚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부채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부채를 질 수밖에 없고요. 빚을 져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빚을 져서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했다. 도박을 해서 잘하면 1억까지도 벌 수도 있지만 못하면 제로가 되는 건데 와가지고 이제 위험이 굉장히 큰 자산을 갖기 위해서 빚을 낸다. 이거는 저는 조금 경제적이지 않은 저거고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특히 특정 지역, 무슨 강남이나 뭐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값은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30년 동안 빚을 내가지고 뭐 강남 아파트를 샀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실제적으로. 문제는 이제 자산 값은 떨어질 수 있지만 빚은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빚은 항상 고정이 돼 있어요. 빚을 사서 뭐 금을 샀다 그래서 금값은 뭐 100만 원이 됐다가 500만 원이 됐다가 50만 원이 됐다. 이거는 움직이지만 빚은 그냥 100만 원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물가가 10%가 올랐다. 1년 만에. 그럼 1,000만 원을 빌렸으면은 1,000만 원의 빚에 해당하는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자산이 있는데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오르겠죠.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오르면은. 그럼 이거는 1년이 지나면은 1,1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오른다 그러면. 자산은 지금 팔면 1,100원을 받잖아요. 근데 빚은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면 100만 원의 이득을 1년 동안에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될 때는 그러니까 빚을 내가지고 자산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빚을 내가지고 일단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빚을 현금을 1,000만 원 갖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로 자산을 뭔가를 샀을 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빚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자산의 값이 그러면 평균 인플레이션만큼 오를 것이냐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닌가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자산이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많이 오르고 어떤 건 떨어지고 이걸 평균해 보니까 10% 올랐다 이러는 거지 내가 가진 자산이 모두가 다 10% 이상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10%가 됐는데 내가 가진 자산이 7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코인을 샀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700만 원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는 자산은 700만 원인데 빚은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 손해를 보게 되고 자산을 팔아도 빚을 못 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그 불확실한 자산에 투자할수록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빚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한 번 뭐 예를 들어서 빚을 못 갚게 되면 그 낙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신용불량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낙인을 찍히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모든 자산은 항상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변동성이 큰 자산과 변동성이 작은 자산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거고 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고 집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작은 축에 속하고 뭐 집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빚을 내서 빚은 꼭 갚아야 되고 이 빚을 못 갚게 되면 자기가 이제 어떤 경제 생활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럼 변동성이 작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자산에다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돈은 내가 없어도 된다. 그러면 한번 모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대박을 노리고 투자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이렇게 좋은 자산이다 안 좋은 자산인데 뭐 써붙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산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죠. 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주식 중에서도 뭐 이게 진폭이 큰 자산. 이게 없어도 되는 돈이다 그러면은. 근데 이 돈은 내가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 돈이고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안 되는 돈인데 이 돈을 그렇게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 거죠.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결국 부동산에서 갈렸거든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경험도 해봤고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초년병은 똑같이 시작했는데 누구는 막 빚을 내가지고 어디 뭐 강남의 아파트를 산 사람과 강북의 아파트를 산 사람과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는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어떤 그 재산과 그 부를 많이 가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도 그럼 그렇게 될 거냐. 지금 만약에 강남에 집을 사기도 어렵죠. 사실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은. 굳이 강남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지역과 이 지역에 집을 사서 나중에 한 20년 후에 그렇게 많이 가치가 많이 벌어질까? 그건 조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집값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지역이 옛날처럼 뭐 그렇게 많이 오르는 상황이 다시 또 반복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 30년 돈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제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앞으로의 30년은 과연 부동산이 그렇게 또 사람의 그 어떤 재산을 가르는 시기가 될까라는 생각은 안 드는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거의 30년하고 앞으로의 30년은 좀 다를 거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은 뭐가 부를 가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게 될 것이냐. 저는 이제 그동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자산 가격하고 가장 관계가 많은 거는 그 우리나라의 통화량하고 관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의 어떤 증가율이 굉장히 좋은 어떤 지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이 많이 풀릴 때는 집값도 많이 오르고 주식값도 많이 오르고 통화량이 적게 풀릴 때는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는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떤 사람은 또 환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리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성장률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경제 지표에 대한 좀 이해하고 자기가 좀 중요하게 생각한 지표 하나 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통화량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집값이나 주식값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상당히 유지되거나 조금 오르는 그런 어떤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 뭐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복리의 원칙이라든가 복리의 원칙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식으로 이제 자산이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저축이라든가 투자를 일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찍 한다는 얘기는 뭐 지금 사회 초년생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 부분은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거죠. 투자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저축이라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년을 일찍 시작한 사람과 10년을 늦게 시작한 사람은 나중에 한 3, 40년이 지나면 큰 차이가 납니다. 그게 이제 이자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일단은 저는 습관을 얘기하고 싶어요. 습관. 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항상 저축을 하는 습관. 그거를 일찍부터. 그러니까 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상대적인 거거든요. 월급이 많다고 저축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월급이 적더라도 나름대로 거기서 또 저축하는 습관을 기를 수가 있고 또 월급이 많다고 그래도 뭐 다 써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빚내서 좋은 차 사고 이러면은 뭐 또 그 저축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 저축하는 습관. 그 다음에 자산을 보는 그런 어떤 시각.
자산을 보는 시각, 아까 이제 좋은 자산과 나쁜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항상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다. 자산은 항상 변동하는 거다. 자산의 가치는. 이제 변동하는 것이 크냐 작냐 이 차이지 항상 한 방향으로만 가는 자산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손해볼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투자에 대한 그 자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너무 정보가 많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그 정보 중에서 저는 사람을 현혹하는 정보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정보와 좋은 정보가 굉장히 섞여서 굉장히 혼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보를 잘 보려 그러면은 경제에 대해서도 좀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정보를 보는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일단 좀 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